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지난 시간에 국내 웰터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황충재 선수와 황준석 선수의 그 국내 프로복싱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 경기를 중심으로 80년대 위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80년대에 이어서 세대 교체가 되고 난 이후 90년대 이후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요. 또 한국 챔피언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그리고 영원한 복싱 팬이신 김영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80년대 말을 끝으로 그 정영길 선수와 황준석 선수는 체급을 올렸고 이승순 선수는 은퇴하면서 이제 트로이카가 웰터급에서는 막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때 이제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선수가 조용배 선수죠. 프로 데뷔 후에 9연속 KO승을 기록하면서 대단한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10전째 무승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KO승을 거둔 후에 90년 3월 10일 날 이날 이효루 선수의 세계 타이틀 매치 언더카드에서 그 로버트 아주마 선수와 이제 웰터급 그 동양 타이틀 결정전을 갖게 되고요. 이 시합에서 조용배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면서 새롭게 정말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시합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중계를 그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이효루 선수와 헤수스 로하스 선수의 경기였어요. 두 체급을 제패하던 경기였는데 그 언더카드라 중계 방송은 11, 12라운드밖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라운드를 보신 분은 현장을 찾은 분 외에는 많지 않았을 텐데 경기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고 그 얘기를 많이 들은 그런 경기예요.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이사님? 그때 그 조용배 선수가 워낙에 그 유망주였고 또 실제 또 경기 내용들도 전부 다 KO로 승리할 만큼 굉장히 그 실력도 좀 웬만큼 위에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조용배 선수로서는 충분히 뭐 이제 이때 뭐 세계도 노린다는 그런 판이 좀 있었던 좀 일렀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대가 많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합보다는 그 박정호 선수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시겠지만은 박정호 선수와의 이제 그 시합이 굉장한 그 쇼킹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승부였죠 이건 진짜로. 그렇죠. 조용배 선수와 로버트 아주마 경기도 대단한 그 승부였다고 전해집니다. 로버트 아주마도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다 하는 그런 선수였고 또 일본에서도 많이 싸우고 동양권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선수였는데 이 선수 외모가 마빈 해글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네, 약간 비슷해요. 예, 흑인이고 그 상당히 또 강한 선수였죠. 하지만 조용배 선수가 12라운드의 어떤 타격전을 통해서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KO로 타이틀을 탈취한 것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조용배 선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커졌고 6개월 후였죠. 9월 1일에 성주 군민회관에서 박종호 선수를 맞아서 첫 방어전을 치르게 되는데 박종호 선수는 오자키 후지오가 동양 챔피언일 때 그 타이틀에 도전을 했지만 일본에서. 그렇죠. 일본에서 5라운드 TKO 패를 하면서 이때 이제 한국 챔피언이 되자마자 박종호 선수가 도전을 하게 되는데 첫 고배를 마신 상태였고 다시 한국 챔피언이 된 후에 두 번째 동양 타이틀 도전이었습니다. 이 경기 정말 대단한 승부였어요. 안타전이었죠 진짜. 이 시합은 이제 권투 경기라기보다는 그 제 어릴 때 왜 우리 학교 선배들이 1대1로 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싸움을 보는 듯한 그런 좀 약간 징그러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박정호 선수 스타일이 굉장히 터프하고 원래 호전적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합에서 자기 캐릭터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후진이 없어요. 요즘으로만 닥치고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그런 걸로 같고. 따지면 조용배 선수도 당시에 만만치 않은 그런 아니, 이상 근데 많은 선수. 외모로는 조용배 선수가 좀 더 셌던 것 같아요. 더 세고 외모로는 조용배 선수가 이기는 시합이 될 줄 알았는데 외모로는 박정호 선수가 좀 약간 순해 보였는데 스타일은 엄청 터프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조용배 선수가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또. 네. 보면 이 웰터급 선수들이 그 개성들이 굉장히 강한데 황준석 선수 하면 훅이 생각이 나고 황충재 선수 하면 그 댄디한 스타일, 뭐 그런 면이 있듯이 예. 박정호 선수는 정말 손이 많이 나오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경량급의 유명호 선수를 보는 것처럼 정말 닭공, 아까 김영문님이 말씀해주신 정말 닭공이 생각나는 공격 추구형 선수였거든요. 조용배 선수가 결국 그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제 되는데 생각도 체력에서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큰 주먹을 허용했다기보다는 체력 싸움에 손싸움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경기가 있으면 한두 라운드 정도는 베스트를 다해서 붙는 그런 그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두 선수가 최대한의 풀파워로 뭐 접전을 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그 느낌이 좀 듭니다. 박정호 선수가 그렇게 인상적으로 그 타이틀을 획득을 하면서 이제 웰터급의 박정호 선수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방어를 12번까지 이어나가게 되는데 박정호 선수의 백미는 그 일본 원정에서 두 차례의 방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또 진도쿠라는 선수를 상대로 이제 일본에서 그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그 경기도 복싱엠 유튜브 채널에 한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또 진도쿠 선수의 전적이 16전 15승, 15KO승 1패였어요. 그만큼 대단한 그 하드펀처였고 일본에서도 오자키 후지오의 뒤를 잇는 그런 웰터급 동양 챔피언으로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 박정호 선수가 1라운드에 거의 그 다운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KO 직전에 그로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2라운드에 거짓말처럼 역전 KO승을 거두면서 그 두 번째 일본 원정에 아주 상흔을 씻어내는 그런 그 멋진 KO승을 거뒀는데 그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1라운드에 그 너무 좀 강한 펀치를 맞아서 상대 박정호 선수의 그 굉장한 위기가 왔었는데 그 2라운드 또 안 되겠다 싶었는데 2라운드에서 그 카운터 블로우를 적중시키면서 그 일본의 KO 왕을 결국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경기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놀라운 경기력을 이제 선보였던 것 같네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냥 역시 자기 캐릭터 그대로 전장에서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붓고 나오는 박정호 선수의 특유의 그 터프함이 있고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게 약간 좀 맞는 본의 아닌 게 좀 안 맞아도 되는 복싱 좀 수비에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 좀 좋은 모습을 더 많이 오랫동안 더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게 이제 아쉬움도 본인 있는데 스타일이 손을 많이 내는 선수다 보니까 수비에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허점이 좀 있었던 본의 것 아니게 같아요. 좀 공매를 맞는 그런 항상 좀 눈이 좀 부어오르는 약간 이런 눈부상이 모습도 가끔 있었죠. 이런 모습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경기는 뭐 팬 입장에선 경기는 뭐 재밌는 화끈하고 경기죠. 재밌었죠. 본전 생각 절대 안 나게 하는 선수였으니까. 2라운드에 끝났지만 밀도는 정말 높았던 경기였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유재두 관장님이 그 감정 표현이 별로 없는 분이에요. 자기 선수가 이겨도 이렇게 크게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잘 안 비치는데 박정호 선수가 사또 진도쿠를 역전 KO 시켰던 날은 유난히 정말 좋아하는. 참 그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좋아하시던 그런 기억이 더 납니다. 근데 그 사또 진도쿠 그 선수가 그쪽 옛날 와지마고이치 그쪽 선수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랑은 그 완전 상관없고. 짐이 다르고요. 아, 그리고 그 다음 방어전을 다시 이제 일본으로 원정을 가는데 그때 상대는 요시노 히로유키였어요. 그래서 사또 진도쿠가 15승 15KO에 1패가 있었는데 그 사또에게 1패를 KO로 안겨줬던 선수가 그 요시노 히로유키였고요. 이 선수도 일본에서는 상당히 촉망받던 그래서 세계 타이틀에도 한 차례 도전을 하죠. 그 후안 마르틴 코즈에게 도전해서 5라운드에 KO 되기는 하지만 늦게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일본 복싱에는 중량급에서 그 명복서로 꼽히는 그런 선수였는데 바로 다음 방어전에서 박정호 선수가 또 이 요시노 히로유키를 8라운드였나요? TKO 시키면서 2연속 해외 원정 방어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거는 그 두 선수 일본 선수들이 굉장한 그 강타자들인데 어떻게 이 챔피언 입장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한국에서 좀 시합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두 번 다 원정을 가게 됐나요? 그때가 이제 93년도 그 무렵이면 그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국내 복싱이 흥행에 약간 그 이상 기류를 보였고 방송이 이제 조금씩 그 세계 타이틀 외에는 잘 붙지 않던 그런 무렵이어서 스폰서를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원정 방어전을 가게 되면 받는 개런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박종호 선수로서는 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맡아준 분이 한 거였겠지만 뭐 선택지가 따로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그때 당시 그 두 번의 위기를 아주 그 박종호 선수가 굉장히 잘 넘기셨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첫 도전에서 오자키 후지오에게 그 KO패 당할 때는 재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그 펀치를 허용하면서 졌는데 아주 그 연습량으로 그런 것을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호 선수가 92, 3년 뭐 이맘때가 전성기라고 보여져요, 사실. 그러면서 쭉 방어전을 갖게 되고 그 마지막 방어전은 12차 방어전은 박봉관 선수와 무승부를 했죠. 그러면서 조금 페이스가 꺾이고 또 95년도에 아이크 코테이에게 이제 도전을 하기 전에 전초전을 윤석현 선수와 갔는데 네. 그 경기에서는 또 완패. 불의의 그렇죠 판정패를 완패버리고. 당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 도전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박종호 선수? 67년생입니다. 오, 꽤 많네. 20대 후반에 그것도 기회를 가져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9살에 95년도에 세계 도전을 하게 됐으니까 95년 2월이었죠. 박정호 선수가 코테이랑 했던 경기가 4회 KO패인가요? TKO패인가요? TKO입니다. TKO. 심판이 말렸습니다. 네, 심판이. 다운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다운은 없는데 정말 허무했던 그런 경기로 기억이 돼요. 그 심판이 말리면 보통 이렇게 아쉬워야 되는데 네. 그 제가 본 시합 중에서 그 시합이 유일하게 그렇게 아쉬움이 별로 잘 말렸다. 말렸다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거의 레프트 잽으로 TKO가 됐다고 해도 잽을 과언이 몰아내고. 아닐 만큼 위력적인 잽을 4라운드 내내 허용을 하면서 아이크 코테이가 얼마나 무서운 선수인지를 그때 다시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잠깐 세계 쪽 얘기를 하자면 이 93년도에 이제 퍼넬 휘테커가 웰터급으로 이제 무대를 옮기고 또 그때 또 펠릭스 트리아가가 모리스 블로커로 또 꺾는 시기가 93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크 코테이가 그 다음인가요? 94년도 94년입니다. 또 이제 참전하면서 크리산토 왠지 에스파냐를 삼파전이죠. 기여시키죠. 80년대 초반 같이 웰터급의 순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그리고 나중에 97년도에 또 오스카 델라 호야가 휘테커의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굉장히 웰터급 시장이 탄탄해지는 다시 또 2000년대 뜨거워지는. 초반까지 탄탄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참 그 시기에 초창기에 또 희생되는 선수가 또 박정호 선수가 아니었나.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93년도 4년도에 좀 2년 일찍 도전을 한다 그래도 이때 당시는 굉장히 좀 난공불락의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휘테커랑 한다 하더라도 휘테커가 그렇게 박정호 선수의 펀치를 맞아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동양권에서는 무적이라 하더라도 네. 적어도 웰터급이면 세계권과의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때 93년도에 WBA는 이때 테일러였나요? 크리산토 에스파냐였어요. 테일러에서 넘어갔던 넘어갔죠. 시기였던. 그래서 대단한 또 하드 펀치였었고 박정호 선수가 95년도에 도전이 늦긴 했지만 그쵸. 전성기인 92년이나 3년에 도전했다고 해도 획득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베스트는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은 없어. 이미 이때는 좀 한풀 꺾인 시기였기 때문에 더 좀 그 코테이에게 허무하게 그렇게 좀 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상대를 만났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윤석현 선수와 이때 당시에 윤석현 선수와 판정으로 질 정도의 그 정도의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세계 도전을 시켰던 거죠. 세계 도전은 예정이 돼 있었기 돼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때 메인 이벤트는 퍼넬 휘테커와 훌리오 세자르 바스케스 4체급 석권전이었죠. 네 체급을 그 주니어 석권하는 그 미들급. 경기였죠. 예, 그렇죠. 휘테커가 주니어 극히로 주니어 미들까지
결국은 근데 석권을 상대를 해버려. 잘 만났어요. 바스케스. 네. 바스케스를 그쵸. 최약체 챔피언이었던 것 같은데 바스케스도 10차까지 타이틀을 방어했던 나름 명챔피언이에요. 그래도 그때 당시 뭐 맥컬럼이라든가 뭐 맥컬럼은 테리 없었고. 노리스라든가 맥컬럼은 맥컬럼이- 진작 이제 예. 월장을 근데 했을 그런 때고요. 급의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바스케스. WBC에는 그 노리스가 아니라 루이스 산타나인가요? 그때 반치패를 네, 이제 반칙승으로 두 번이나 잠깐 했던 루이스 산타나한테 잠깐 가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네. 그 선수하고는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쨌든 박정호 선수가 나름의 이제 시대를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그 코테이에게 도전을 끝으로 은퇴를 택하게 되고요. 박정호 선수가 내놓은 타이틀을 놓고 1995년 4월이죠. 그 신인왕 출신의 박봉관 선수 그리고 박정호 선수의 전초전에서 그 발목을 잡았던 윤석현 선수가 구미에서 결정전을 갔습니다. 이 경기에서 박봉관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면서 그 동양 챔피언에 오르게 되고요. 이때 내용이 어땠나요? 제가 이 경기를 못 봤어요. 아, 저는 이 경기를 아니, 보지 대표님이 못했고 못 본 경기도 있나요? 아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아가신 김 관장님께서는 좀 억울했다. 누가? 윤석현 선수. 네. 네, 이때 박봉관 선수는 이 현대프로모션 그 복싱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현대 프로모션에서 주최한 시합 네, 같은데. 이 시합. 김광수 관장님이셨고 그때는 뭐 윤석현 선수는 뭐 대원체육관 중소 군소체육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윤석현 대원체육관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리가 불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럼 시합 내용은 좀 엇비슷했던 얘기네요. 그걸 모르겠어요. 관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랬는데 또 제3자가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한번 잡지책도 없어가지고 기사도 안 났던 것 같은데 이 시합은. 여쭤보는데 그런 게 참 아쉬워요. 네. 이 당시엔 펀치라인이 발간이 안 안 될 될 때여서 때니까 복싱 팬들이 아마 이 경기 저 역시도 못 봤고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그 겁니다. 기사라도 좀 접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박봉관 선수 입장에선 또 이겼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결정전을 갖고 박봉관 선수가 1차 방어전을 일본으로 가지만 또 요시노 히로유키에게 결국 타이틀을 내주게 됩니다. 판정패를 하게 되고 1차 방어를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고요. 그런 그 요시노 히로유키에게 이제 그 환골 탈퇴한 그 윤석현 선수가 일본에서 도전을 하게 되죠. 96년 12월의 일입니다. 네. 근데 이 시합을 보면 뭐 잘 싸우고 좀 깔끔한 시합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클린치도 없고 두 선수가 좀 나름 깔끔하게 자기 실력을 쏟아붓는데 이 선수가 요시노 히로유키가 7라운드 종료 후에도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게- 전의를 네.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승순 황충석전처럼 카운트를 하거나 이러는 게 좀 원래 절차상 좀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정해진 바가 예를 없는 들어서 코너에서 네. 이 시합을 포기하겠다고 주심에게 얘기를 하면 라운드 종료 TKO 승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이 울린 상태에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선수 측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 이승순이랑 황준석 선수 경기처럼 카운트를 해서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시합은 서성인 좀- 선수와 베르나세 선수 시합도 그랬죠. 어쨌든 이 시합은 좀 황당한 게 윤석현 선수도 중간에 끝나니까 본인이 이겼다는 걸 끝까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되게 좋아하는 뒤늦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요시기가 윤석현 선수의 그 전성기였죠. 네, 전성기였던 맞죠. 것 전성기였던 같은데 것 이 같고. 윤석현 선수와 상대했던 선수들의 표정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 윤석현 선수의 손에 그 엄청난 그 손놀림에 질려버리는 체력과 손놀림에 질려버리는 그런 표정들이더라고요. 네. 윤석현 선수가 뭐 그러니까 이 대원체육관 선수들 출신들이 체력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우 선수나 뭐 지인진 선수나 윤석현 선수나 이렇게 체력과 손 나오는 숫자는 굉장히 뭐 추정을 부였던 것 같아요. 또한 그 터프니스, 터프니스. 맷집도 뒷받침이 돼 있었고요. 근데 맷집은 어떻게 약속이라는 듯이 그 선수들이 다 이렇게 좋았는지 네. 그걸 아니, 어떻게 근데 실력으로 뭐 연습으로 키울 수가 없는 일단 부분인데. 윤석현 선수는 옆에서 보면 운동 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본인이. 근데 운동은 열심히 하고 또 잘 뛰는 선수예요.
굉장히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중장거리 육상 선수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뛰는 거는 자신 있다. 어느 누구하고도 붙어도 자신 있다고 했고 그 튼튼한 하체와 좀 3시간 체육관 나와서 2시간 정도 운동할 때는 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또 땀을 흘리는 선수였기 때문에 성실하죠. 네, 그 연습량이 누적되다 보니까 요 시기에 혹시 같이 운동하셨나요? 저는 아닌데 나중에 이게 저는, 이후인가요? 네, 이 전인데 항상 옆에서 보면 운동 자체는 굉장히 진지할 정도로 샌드백도 쉬지 않게 3분 동안 쉬지 않고 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7라운드, 10라운드, 12라운드까지도 샌드백을 치는 선수가 윤석현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잘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또 이 시합도 갑자기 제가 듣기로는 잡혔다고 해서 자기가 운동 생각보다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그만큼의 연습량이 아니었으면 힘들었겠네요. 평상시를 거의 시합 모드로 연습을 해버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합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준비된 선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윤석현 선수의 그 전적 때문에 네. 외국에서는 또 많이 불러줬어요. 윤석현 선수가 초창기에는 거의 반타작 복서라고 그쵸. 불러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네. 승패를 반복했었는데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그 실력적으로 많이 이제 그 출중해진 그런 상태가 되죠. 근데 이전에 붙었던 상대들 보면 뭐 박봉관 선수도 있고 박종호 선수 또 송진열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한충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 아마추어에서 좀 한자락했던 선수들이랑 또 굉장히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시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라이벌들이 네. 많으면 기량이 상승합니다. 예, 이 요시노 히로유키 전까지 약 전적에 제 기억으로 9패인가 있었어요. 그렇죠. 9패인가 있었고 그 중에서 KO패가 있었나요? KO패는 없었어요. 다 판정패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윤석현 선수는 전적 관리를 받으면서 키워지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사자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낭떠러지에 던져놓고 알아서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성장했던 전형적인 잡초과에 해당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잡초처럼 휘둘렀는데 알아서 성장한 알아서 선수죠. 알아서 뿌리 내리고 꽃 피우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약간 드문 보기 힘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전적으로. 오히려 그 80년대 뭐 이렇게 온실속의 화초처럼 키웠던 선수들보다 오히려 그쵸. 이런 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훨씬 더 국가대표 값어치가 있지 않았나. 관리받았던 국가대표 출신 상비군 출신 그런 선수도 동양 챔피언 못 되고 그냥 사그러진 적이 많았는데 윤석현 선수는 동양 타이틀전을 챔피언을 2번이나 하고 했으니까. 윤석현 선수는 전천후 선수죠. 이 당시에 국내가 이제 그 복싱 개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네네. 그래서 동양 챔피언이 돼서도 한 번의 방어전은 국내에서 갔지만 한 번은 필리핀에 가서 또 방어에 성공을 이 하게 다음 됩니다. 시합이 필리핀인 걸로 저 1차 방어전이 이제 네, 필리핀이었고요. 그래서 2번의 방어에 성공을 하고 3번째 가진 방어전이 그 호주의 샤논 테일러 도전자였는데 이 선수는 그때 25연승이었어요. 25전 전승에 13KO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미 OPBF 말고 다른 그 지역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세계 랭커였고 그래서 그 호주 쪽에서는 뭐 손쉽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현 선수를 불렀지만 뭐 경기는 졌죠. 포인트로 지긴 했어도 테일러를 많이 혼내줍니다. 네. 근데 이 시합이 잘못된 게 이게 6라운드 부상 판정패입니다. 아 그렇죠. 예. 12라운드 판정패가 저는 이거 테이프를 윤석현 부상 선수한테 판정패예요. 받았는데 이때 윤석현 선수가 잠을 못 잤대요. 이때 그 심판이랑 그 김진길 관장님이랑 이쪽 주최 측에서 선수만 방을 따로 배정해 준 게 아니라 방을 하나에 3분을 같이 넣었대요. 근데 또 이 심판이랑 또 관장님이랑 뭔가 때문에 또 말다툼이 일어났고 하다 보니까 윤석현 선수가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경기장에 입장했고 또 이날 애국가가 울리는데 우리나라 애국가가 아니라 북한 쪽 그 국가가 열려서 좀 경기 분위기도 좀 그랬고 이 상황에서 몸도 무거웠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시합을 했대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이게 6라운드 버팅에 의해서 부상을 판정을 했는데 이미 관장님과 석현 선수가 딱 봤을 때 이 샤논 테일러가 힘이 좀 많이 체력이 스태미나가 좀 약한 선수라서 힘이 많이 빠져서 저거 9라운드만 넘어가면 뒤집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진
시점에서 이게 우연한 버팅이 버팅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2대1로 판정패를 했죠. 그리고 가능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윤석현 선수를 우습게 보고 네. 그 큰 기교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초반에 몰아붙이다가 윤석현 선수의 안 넘어가니까. 그 압박 네. 그런 부분에 이제 말려들게 되면 충분히 후반에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는데 네. 어쨌든 아쉽게 경기는 끝났어요. 경기 영상 보면 여러 번 코너에 몰아넣고 연타를 몇 번 연타를 맞추는 그런 모습이 몇 번 있어요. 네. 시합 내용은 비슷했죠. 네, 좋은 모습을 나름의 좋은 모습을 또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이고 또 윤석현 선수 본인도 준비가 좀 부족했던 시합이라고 인정하는 시합입니다. 하지만 25연승의 도전자를 맞아서 적지에 가서 그 잘 싸웠기 때문에 어쨌든 기량은 인정받아야 마땅한 그런 그 선수고요. 하지만 샤논 테일러는 OPBF에 만족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타이틀을 내놓습니다. 그 내놓은 타이틀의 그 결정전을 또 윤석현 선수가 기회를 얻게 되죠. 네. 그래서 2000년 8월에 그 일본 챔피언이었던 가야마 도시하루와 또 일본에서 그 타이틀 결정전을 갖게 됩니다. 이 시합도 1차 개체량을 통과를 못해요. 몇 배 400g인가 250g이 오버가 돼서 밑에 고라쿠엔홀 주차장을 한 몇 바퀴를 뛴 다음에 다시 2차 개체량에서 통과한 다음에 1라운드부터 뭐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해서 또 판정승을 얻는데 이때 4점? 일본 제가 채점표 보니까 일본 주심도 4점인가를 윤석현 선수한테 줬는데 주심이 무승부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대 0으로 하여튼 판정으로 내용상으로는 완승인데 결과론으로는 2대 0 판정승을 얻고 타이틀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동양 타이틀 매치에서 자국 그 부심이 한 명씩 배정이 되고 OPBF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코어링 레퍼리였기 때문에 주심이 채점을 했거든요. 그럼 주로 제3국 주심이 승패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은데 제3국 주심으로 간 그 심판이 일단 홈팬들에게 좀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걸린 거죠. 하지만 일본 부심이 좀 양심적이었던 것 같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4점이나 또 한국 밀어줬다는 건 그만큼 경기 내용이 일방적이었다는 것 같고. 조만간 뭐 이 경기들 다 올리겠지만 확실히 그 윤석현 선수는 그 외국에 나가서도 본인이 가진 기량을 10분 발휘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동양 타이틀전을 윤석현 선수가 7번을 했는데 그 중에 5번을 해외에서 했어요. 그리고 3번을 이겼으니까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첫 방어전은 이제 필리핀의 도전자 레브 산틸리안이었어요. 이 선수는 필리핀에서 당시만 해도 좀 상당히 기대를 받던 그런 선수였고 12연승 중이었고 그 10연속 KO승 중이었어요. 12승 10KO였는데 일본 필리핀에서는 중량급에 오랜만에 인재가 나왔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선수였고 이 선수를 맞아서 또 지명 방어전을 나서게 됩니다. 세부에서 했고요. 네, 근데 윤석현 선수가 저는 이때 체육관을 한참 다니면서 옆에서 운동하는 걸 볼 때였는데 좀 본인의 그런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가질 시기였어요. 동양 챔피언이면 여러 선배 동양 챔피언들의 모습을 보면 좀 이제 스폰서도 잡히고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두 번째 동양 챔피언에서도 그런 거는 자기한테 그런 안정적인 길이 열리지 않고 혼자서 배달하면서 끼니를 책임지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허락을 맡아서 운동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처우에 좀 자괴감을 느꼈는지 좀 개인 부주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시기가 발생해요. 저도 한번 문병을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입원을 했죠? 뭐를 걷어찼는데 하필 뭘 유리를 걷어찼나 뭐를 걷어찼는데 그게 발목 쪽 인대를 건드려 버려가지고 그 파편이 목발을 하고 이게 기부스를 하고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근데 참 이 시기가 안 좋았어요. 그때가 그 기부스를 한 걸 푼 게 12월 16일 날 풀었어요. 근데 레브 샨틸리안이랑 시합이 1월 26일이었잖아. 그러니까 연습다운 연습도 못하고 더 황당했던 건 도착해서 개촬영 가서야 왼손잡이란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총체적으로 부실해서 이기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가서 결국 타이틀을 날리고 말았는데 저도 이게 우연히 이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시합은 거의 일방적이더라고요. 판정으로 버틴 게 용할다고 할 정도로 뭐 다운도 당하고 일방적으로 많이 맞고 결국 타이틀 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현 선수가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할 줄 알았는데 은퇴를 했었죠. 네.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네. 돌아와서 또 한국 챔피언도 되고 2009년에는 그 코리안 콘텐더에서 콘텐더. 우승하면서 참 노익장을 과시하는 2009년이면 몇 살이었죠? 38, 72년생이니까 38. 어린 나이로 38살이었죠. 근데 이때 윤석현 선수가 타이틀 하나를 더 갖고 있었어요. IBF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IBF 아시아는 지금의 IBF 아시아가 이렇게 정립된 단체가 아니었고 그랬네. 그 당시에는 그 IBF 아시아라는 약간 유령 기구 같은 유령 기구였어요. 그래서 그 윤동철 선수가 네, 맞아요. 이제 더블 이벤트를 했었는데 2000년 5월이었죠 그게. 네, 예. 그래서 그 기구는 이미 그냥 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예. 그걸 타이틀을 뭐 그래도 갖고 있었으니까 반납하면서 다시 타이틀 도전에 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더라. 한국 타이틀전. 예. 그래서 다시 한국 챔피언 두 번째 그럼 한국 이게 몇 챔피언이 년을 됐죠. 쉬고 다시 또 나오신 거네요? 이거? 1년 넘게 쉬고 나왔죠. 1년이 아니네요 이게? 동양 타이틀을 네. 샨틸리안한테 뺏기고 뺏기고. 2002년 8월 달에 우리 그때 이제 김현집 김현집 선수에게 선수하고 이기면서 하고, 한국 왜냐면, 타이틀 복귀를 하죠. 그때 또 우리 대원체육관 선수였던 권일 선수 프로 데뷔 3차전이 또 그때 열렸던 같은 장소에서 열렸거든요. 네, 야외에서 했거든요. 네, 야외에서. 그렇게 윤석현 선수가 2001년 1월에 필리핀 중량급의 기대주였던 산틸리안에게 그 타이틀을 뺏기면서 현재 2021년 1월 만 20년 동안 동양 웰터급 챔피언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몇 차례 했었죠. 2002년 4월에 레브 산틸리안에게 그 투타임 한국 챔피언이었던 그 울산의 최용화 선수가 도전을 했지만 4라운드 KO로 졌고 2009년에는 한 차례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던 박환영 선수가 호주에서 그 OPBF 웰터급 챔피언 결정전을 가지게 되는데 웨일 오모토소에게 이제 3라운드 KO패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박한영 선수가 이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게 그거 아닌가요? 코리아 컨텐더 웰터급 우승하고 나서 도전 기회를 잡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코리아 콘텐더도 우승을 했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2008년도에 한국 타이틀을 따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상위 랭킹에 있을 때였어요. 참고로 이때 윤석현 선수도 OPBF 미들급 타이틀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죠? 뭐 체육관 운영도 있었고 뭔가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요? 본인은 세계 타이틀이 목적이었고 또 뭐 동양 챔피언 2번이나 했던 사람이 또 다른 체급에서 동양 타이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동기부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리아 컨텐츠 우승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체육관에 되게 관원들이 많이 몰릴 시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미 체육관을 하고 있을 때였죠. 하고 있을 때라서 그런 의미에서 좀 체육관 운영에 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는데 좀 박차를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는 이제 한국 웰터급 챔피언이었던 양정훈 선수가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OPBF 타이틀에 도전을 했지만 두 번 다 4회 KO패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타이틀 획득은 하지 못했고 이후로는 2014년 이후로는 OPBF 타이틀은 웰터급에 도전한 선수가 없습니다. 이후로는 어디 일본에 계속 가 있나요 지금 그 타이틀이? 지금 현재 어딘가 동양 있겠죠. 챔피언이 도요시마 료타예요. 도요시마 료타가 1월 16일이니까 2주 전인데 그때 새로운 챔피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도요시마 료타가 재작년이네요. 벌써 2019년 6월 달에 그 국내 원우민 선수가 이제 일본에서 경기를 오랜만에 가졌는데 그 원우민 선수가 슈퍼라이트급이지만 이 당시에 웰터급으로 시합을 했거든요. 하지만 3라운드에 TKO 패하면서 그때 저 선수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을 줬었어요. 하지만 결국 올해 동양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양 챔피언이고요. 이 레브 산틸리안 선수는 좀 가지고 있다가 일본에 잠깐 이게 타이틀 한번 넘어갔다 오지 않나요? 일본 잠깐이 아니라 이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일본에서 그 지면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상당히 강하던 그런 입지를
계속 가져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계속 가서 시합을 하면서 무승부 또 져서 뺏기고 다시 타이틀을 찾고 결국 또 일본 선수에게 내주는 그런 패턴을 좀 반복하게 레브 됩니다. 센틸란 이 선수 잘하는 선수네요. 지금 보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선수 잘하는 선수예요. 아 그렇게 잘- 듣기만 해도 예. 잘한다고 감이 나오네요. 제가 필리핀 선수가 동양 타이틀전을 치르는데 무패 선수는 이 선수가 처음이에요. 아니 진짜. 태국 뭐 전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자기 실력이 있는 선수 같아요. 왼손잡이입니다. 또 필리핀은 까다로워서 뭐 왼손잡이도 많지만 근데 이 선수도 기대만큼 더 뻗어나가진 못했어요. 그렇죠. 동양권에 계속 뭐, 왔다 갔다. 될 때까지 일본의 경우에는 세계 타이틀이든 뭐 동해 타이틀이든 될 때까지 도전시키는 나라기 때문에 독한 나라죠. 한번 예. 잘못 걸리면 뺏길 때까지 예, 다녀야 예. 됩니다. 근데 이때 레브 산틸란이 활동할 때 그 슈퍼패더급에는 랜디 스이코라고 있었어요. 랜디스 맞아요. 랜디 스이코도 동양 챔피언이었고 일본의 조고 이즈미 씨한테 스카웃된 선수인데 그 랜디 스이코도 상당히 대단했었죠. 국내 백승원 선수도 KO 시켰고 또 유승호 선수의 마지막 경기 상대이기도 했었고 하지만 세계 챔피언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구죠? 남아공 선수하고 도전자 결정전에서 한번 판정으로 억울하게 지지 않았어요. 아 맞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네, 않는데 그 선수가 이제 모랄레스인가 바레라한테 한번 도전을 하서 또 그렇죠. 지고 80년대까지는 그 태국 동양 쪽으로 봤을 때는 태국이 굉장히 강한 그런 복싱으로는 강한 인식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이후부터는 필리핀 쪽에서 이제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갑자기 그리고 파키아오 선수가 딱 나타난 게 아니네요. 네, 필리핀은 계속적으로 좋은 선수가 나왔는데 OPBF 타이틀만 놓고 보면 OPBF가 과거에는 동양 전체를 아우르는 큰 기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OPBF에 참여하는 나라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 일본과 필리핀이 주를 이루고 있고 태국 선수들은 OPBF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워낙 다른 타이틀을 많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 호주나 그 뉴질랜드 선수들도 이제 그 오세아니아 쪽에 지역 타이틀이 많이 생겼어요. IBF 오세아니아, 뭐 WBA, WBC 그런 지역 타이틀이 현지 쪽에 생기다 보니까 OPBF 타이틀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일본과 필리핀을 주축으로 한국, 중국, 태국이 조금씩 참여하는 굉장히 그 입지가 축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그 세계 메이저 기구의 지역 타이틀이 많아져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OPBF를 위주로 쭉 한번 계보를 지금 알아봤는데 국내에서 배출한 OPBF 웰터급 챔피언이 총 11명이네요. 임병모 선수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만덕 선수, 황충재 선수, 황준석 선수, 또 이승순, 정영길 선수,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조용배, 박정호, 박봉관, 윤석현 선수 이렇게 10명이 11번의 타이틀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챔피언을 일단은 계보를 한번 잠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워낙 오래 전부터지만 70년대 초반부터 보자면 그 지난 시간에 그 류소리마찌와 두 번의 무승부를 했던 그 조민 선수가 웰터급의 최강자였었죠. 72년도에 이제 타이틀을 획득을 했었고 조민 선수가 반납한 타이틀을 최만성 선수가 결정전을 통해서 챔피언이 됩니다. 이 최만성 선수는 한국 타이틀 3체급을 석권한 선수예요. 도전은 주니어 라이트급부터 4체급을 했지만 라이트급, 주니어 웰터급, 웰터급 이렇게 3체급의 한국 챔피언을 지낸 올드 팬들은 정말 좋아했던 그런 그 선수였고요. 김갑수 선수가 이제 최만성 선수를 꺾고 잠깐 웰터급 챔피언이 됐다가 다시 최만성 선수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최만성 선수는 백남인 선수에게 타이틀을 또 뺏겼고 1차 방어전에서 백남인 선수도 그 김주석 선수에게 타이틀을 뺏기게 되는데 이 김주석 선수는 몬트리올 올림픽 그 웰터급 국가 대표였었죠. 당시에 그 1차전에서는 그 버진군도 선수의 KO승을 거뒀었는데 2차전에서 일본 선수에게 그 실격패를 당하는 그런 불운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에 데뷔해서 한국 챔피언이 됐고 더 이상 뻗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김주석 선수가 내놓은 타이틀을
그 유재두 그 선수의 동생인 유재형 선수가 결정전을 통해서 챔피언이 됐고 80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유재형 선수를 황준석 선수가 꺾고 또 챔피언에 오르고 황준석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내놓은 타이틀에 이승순 선수가 똑같이 동양 타이틀과 계보가 가죠. 한국 챔피언에 오르게 되고 또 이승순 선수 이후에 정영길 선수가 한국 챔피언이 되면서 그 9번의 방어를 하고 결국은 또 동양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87년에는 장성호 선수, 박상주 선수가 그 타이틀을 따게 되고 88년에 고태용 선수 또 이 타이틀을 박정호 선수가 또 뺏어가면서 챔피언이 되자마자 동양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이 고태용 선수가 좀 강렬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냥 뭐 일단 한국 챔피언을 거친 선수라면 나름대로 그 이미지는 또 강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죠. 80년대 당시만 해도 한국 챔피언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그 국내 복싱계였죠. 그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이 고태용 선수가 좀 유망주였던 것 같았는데 어떻게 박정호 선수한테 넘겨줬나요? 뺏겼어요. 아, 예. 타이틀을. 뺏겼고 박정호 선수가 동양 타이틀 도전하면서 내놓은 그 타이틀을 서상문 선수가 결정전을 통해서 89년에 챔피언이 됩니다. 하지만 박정호 선수가 그 타이틀 도전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다시 서상문 선수를 KO시키고 챔피언이 되고 그 박정호 선수가 90년에 동양 챔피언에 오르면서 그 또 공석이 된 타이틀에 장용강 선수가 한국 타이틀을 이어받게 되고 장승태 선수가 91년에 타이틀을 또 차지하게 되고요. 장승태 선수가 동아체육관입니다. 저도 몇 번 동아체육관 그 MBC에서 해줄 때 몇 번 시합을 본 것 같아서. 이 장승태 선수도 초창기에는 좀 아픔을 겪었죠. 그 진짜. 한때 유망주로 떠오르다가 정영길 선수에게도 KO 패하고 했지만 이후에 한국 챔피언이 돼서 대부분을 KO로 방어했어요. 네, 맞아요. 1, 2차까지 제가 KO 방어한 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4차까지인가 방어하고 이긴 상태에서 은퇴합니다. 이때 동아체육관이 되게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면서 좀 비즈니스가 부재할 때 그때 맞습니다. 챔피언이었나 보죠. 저희가 토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얘기를 나눴었는데 90년대 초중반 들어가면서 그 동아에 정말 제목들이 많았었는데 시합을 많이 갖지 못하면서 꽃을 좀 피우지 못한 그런 선수들이 많았고 장승태 선수도 결국 뭐 져서 은퇴한 것이 아니고 이긴 상태에서 더 이상 비전을 갖지 못해서 은퇴한 것 같아요. 그리고 95년에 윤석현 선수가 한국 챔피언이 됐고 이후에 97년도에 한충 선수 또 99년도에 오병철 선수 또 최용화 선수 이렇게 타이틀이 넘어가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김현집 선수가 2002년도에 이현정 선수를 판정으로 꺾고 챔피언이 됐고요. 그 타이틀을 또 윤석현 선수가 다시 가지고 가고 최용화 선수가 또 챔피언이 되고 노석근 선수, 김바이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계보를 잇게 되죠. 2007년에는 황준철 선수, 그리고 2008년에 박환영 선수, 그리고 2010년에 울산의 양정훈 선수가 챔피언이 됐다가 강태원 선수에게 2012년에 잠깐 타이틀이 넘어갔었고 이 선수가 바로 은퇴를 하면서 다시 양정훈 선수가 결정전을 통해서 챔피언이 되고 2016년에는 그 한국 웰터급 최강전에서 우승을 했던 그 정마루 선수가 이제 한국 챔피언으로 그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정희훈 선수까지가 KBC 그 챔피언으로 그 계보를 잇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 여러 기구가 갈라지게 되면서 복싱 M에서는 김신용 선수가 2018년에 챔피언이 됐고 전용환 선수가 2019년에 챔피언이 돼서 현재 1차 방어를 성공 중이고 조만간 제황국 선수와 2차 방어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KBF 경우에는 유경모 선수가 2018년에 챔피언이 됐고 또 서인덕 선수도 2018년에 결정전을 통해서 챔피언에 올랐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유경모 선수가 또 두 번째 타이틀을 따서 현재 챔피언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타이틀은 뭐 아무래도 협회가 많이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 챔피언의 위상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대신 이제 그 뭐
WBA 아시아라든지 이런 그 지역 타이틀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정마루 선수도 WBA 아시아 웰터급 챔피언을 거쳤었고 난민복서였던 이흑선 선수와의 경기 때는 많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인덕 선수가 현재는 WBA 아시아 웰터급 챔피언이고 국내에서는 1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 좀 세계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서인덕 선수는 KBF 쪽 시합만 하고 KBM 쪽 시합은 전혀 가지질 않고 있나요? 서인덕 선수는 현재는 F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고요. 서인덕 선수는 버팔로 프로모션 소속입니다. 그 버팔로 프로모션이 현재 KBA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KBA 주간 경기에서 시합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마루 선수도 은퇴를 했나요? 네, 정마루 선수는 현재 그 복싱 용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조만간 다시 지금 복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율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국 선수들도 이제 한국 청년들도 체형이 많이 서구화가 돼서 예전처럼 플라이 벤텀 라인에 밀집되는 게 아니라 못해도 이제 최소 패더 이상의 골격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이- 토너먼트를 하면 경량급은 없어요. 별로 그런 없어요. 것 같아요. 라이트 이상이 많습니다. 오히려 패더도 적고 라이트 이상 웰터, 주니어 웰터에 많기 때문에 체격은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 탄력성이라든가 그치, 환경이 이제 그런 좀 쪽에서 더 많이 아직까지 밀리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멘탈이 좀 운동에 대한 뭐 진정성과 그 열정이 한 80년대로만 좀 따라가 준다면 분명히 좀 일본이나 미국 시장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좀 그런 발판이 다져지면 좋겠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을 사실상 복싱계가 거의 휴업 상태입니다. 휴업 상태. 지금 뭐 시합을 잡아놔도 다 취소가 되고 했던 상황이라 금년에 상황이 어떻게 좀 반전될지 나아질지 모르겠는데 어서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종식이 되면 좋겠어요. 그 최근에 웰터급 선수에 대해서 이성열 이사님은 어떤 선수가 제일 주목이 되십니까? 이건 뭐 좀 창피한 얘기인데 최근에 선수를 제가 최근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그 복싱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최근에 어떤 웰터급 선수 중에는 뭐 누가 좀 잘하는 선수가 있었는지. 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이사 아니세요? 아니 저도 솔직히 최근에 최근에 들어서야 KBM 쪽 복싱을 좀 많이 챙겨보긴 했는데 근데 챙겨본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특정 선수의 이름이나 이런 거지 그 선수의 체급이나 이런 디테일면까지는 제가 잘 보지는 못해가지고 참 창피한 얘기네요. 복싱 팬으로 자부하지만 좀 저도 네. 약간 반성해야 되는 창피한 부분입니다. 뭐 반성하고 창피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그만큼 복싱이 좀 좋은 경기,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준다면 팬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주실 텐데 모든 부분이 지금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기억나는 선수가 많이 이성열 이사님도 딱 떠오를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웰터급의 명선수들을 위주로 두 부에 걸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요.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된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1989년을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네요. 오늘 클로징은 김영문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이 웰터급 하면 좀 왠지 동양인에겐 낯선 그런 느낌을 주는 체급인 것도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한국 복싱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참 우리도 세계 수준에 경쟁할 수 있는 많은 보석 같은 선수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도 또
복싱 팬으로서 이 웰터급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웰터급 선수들한테 많은 관심과 이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이 우리 80년대 90년대 못지않은 훌륭한 선수들이 또 배출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